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매크로 단에서의 경기와 기업 실적이 방향은 일치하지만 높낮이도 일치하느냐. 그러니까 네. 매크로 결하고 기업 이익이 약간의 괴리가 있다.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매크로의 네네. 이런 아이디어 측면에서 조금 상승의 한계가 있는 거죠. 매크로가 너 어디가 그러면서 계속 발목을 잡겠죠.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대표 선수들 네, 대표 선수들 몇 개가 좋으니까 지수가 그렇게 완전히 폭락하는 건 아니지만 올해까지는 조금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고요. 자, 오늘은 우리 박사님과 어떤 거 좀 짚어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네. 뭐 전 세계 경기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이익이잖아요. 지금 네. S&P 500 기업이 뭐 한 3분의 1 정도 기업이익이 발표됐는데 네. 사실 1분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발표될 기업이익이 더 중요한데 조금 전체적인 거시적 관점에서의 기업이익은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온 변수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유동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동성 환경은 정말 뭐 주식시장의 우호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왔는지 세계 경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제가 조금 과거와는 다른 결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팬데믹 때문인데요.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지금 전 세계 이제 이제 엔데믹으로 가고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후유증 조금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각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서비스하고 소매 판매가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설비 투자보다는. 그러니까 경제가 리오프닝 되면서 좀 제조업단에서의 투자나 가동률의 상승보다는 서비스업, 소매 배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비하는 거 중심으로 조금 성장이 좀 내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또 일본, 독일 이런 국가들이 지난 4월 22일 IMF에서 경제 전망을 한 걸 보면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경제 전망을 지난 1월 대비 지난 4월 한 3개월 만에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어요. 일본은 1.5%, 1.3% 전망을 했는데 올해 성장률을 무려 1월 달 대비 뭐 4개월 만에 0.5%포인트를 낮췄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마이너스 0.1로 이제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를 IMF가 전망했습니다. 그나마 1월 달 3개월 전보다 마이너스 0.2%포인트나 또 낮췄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1.5%를 받지만 1월 대비 0.2%포인트를 낮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독일, 일본의 공통점은 조금 서비스업, 소매 매출, 자국의 뭐 먹고 돌아다니는 소비 이런 것과 연관이 좀 적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수출 중심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3개국의 하향 조정이 좀 돋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상되는 경제 성장의 결이 조금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측면이고 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의 후유증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포착이 됩니다. 가령 정부가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가는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보건재정 지출이 너무 이제 많아졌죠. 그래가지고 부채도 늘어났고 정부가 일종의 뭐 곳간이 이제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리고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세수가 적었잖아요. 각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국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다 리셋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그래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빵 터지고 리셋이 돼가지고
같이 돈 풀고 또 같이 돈재요. 예.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거의 일치화됐다. 일치화됐다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긴축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긴축의 부작용이 미국도 1970년 이후에 경기 침체가 7번 있었는데 그 7번의 경기 침체가 모두 금리 인하기에 발생했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기에. 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니까 또 금리를 내린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금리가 동결되면 다음 달에 동결되면 이제 경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경기 측면에서는 그때부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네. 그러니까 시차가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처럼 1년 1개월 만에 500bp를 올리는 이런 굉장히 역대급 가파른 금리 인상 과정에서는 그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출의 감소라든지 또 기업이나 가계 부분의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후행하거든요. 예. 통화 정책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올릴 때는 조금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이 예. 금리가 동결되면서 동결했잖아. 네. 이제 동결했는데 왜 그래? 아, 맞아요. 네. 네, 올릴 때는 올렸으니까 이런. 네. 근데 동결했는데도 동결하면 이제 이제 안심이 이제 되잖아요. 일단 더 안 올라가니까. 그렇죠. 하지만 연체율이나 혹은 은행의 대출의 어떤 태도나 네. 타이트성이죠. 은행의 대출 경색이나 네. 또 신용 경색이나 이런 것들은 금리 동결 후에 계속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 그림을 보시면 IMF가 이번에 4월 달에 전망한 지역별 세계 경제 실질 GDP 증가율인데 조금 낙관적인 색채가 조금 남아 있다 아직도.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틀렸습니까? 인플레이션은 뭐 많이 틀렸죠. 예측은 뭐 틀리라고 있는 그런 뭐 박사님 다 맞추는데. 있지만 네, 틀려도 너무 틀리고 미국은 올해 1.6으로 IMF가 봤지만 연준은 0.4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차이가 굉장히 좀 크고요. 물론 연준이 지난 FOMC 그 SEP에서 전망한 0.4는 연준 위원들이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조금 왜곡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1.6과 0.4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또 주목해서 볼 거는 신흥국, 아시아 신흥국이 뭐 사실 중국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올해 5.3인데 내년도에는 다시 또 조금 낮아질 거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이거를 뭐 이렇게 한 나라의 성장률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경제 전망의 뭐 트렌드, 내용, 질적인 내용 네. 이런 부분들에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요인 때문에 팬데믹이 갖고 온 특수성 때문에 각국 경제는 내년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V자로 회복되는 건 아니고 네. 조금 L자형으로 많이 그 바닥을 그러니까 2024년을 지나서 2025년 정도 돼야 네. 경기가 조금 회복하는구나.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다.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뭐 경기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불확실성만 좀 줄면 네. 시장은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올해보다 혹시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다? 네. 그러면 주가는 더 이상 안 떨어지는 속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꼭 주가랑 이제 이렇게 좀 내년까지 지지부진하니까 그러면 주가는 내년까지 빠지겠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지부진하니까 이렇게 성급하게 이게 이제 뭐 이제부터는 강세장이 시작돼.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주식 비중을 높일 때야. 네.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첫 번째 꼭지로 세계 경제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네. 24년까지도 어렵고 25년 정도나 돼야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면 미국의 그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이 내년
경제를 손놀 리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러면 당연히 재선이 안 될 테니까 어떻게든 뭔 수를 써더라든 돈을 풀든 뭘 해서든 띄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영향은 크게 뭐 못 받을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한계가 있겠죠. 뭐 경기 추세 자체를 뭐 정책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유동성 포퓰리즘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유동성 포퓰리즘을 발휘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 경기 둔화 신호가 조금만 나와도 금리를 아마 피봇을 할 겁니다. 아마 연준이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안 믿거든요. 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은 유동성 포퓰리즘에 빠졌다. 정말 좀 사악하다. 결국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조금 망가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네네. 이거는 뭐 너무 긴 얘기고 일단 내년도도 뭐 조금 영향이 있겠죠. 뭐 성장률 0.0 몇 % 정도를 올리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추세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경기는 거기다가 상하 양원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공화로 나눠져 있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이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역으로 뭐 공화당도 마음대로 못하지만 네. 뭐 지금 어제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만 네. 뭐 상원에서 뭐 도착하면 폐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표류하는. 그러니까 정책의 응집력이 없겠죠. 자, 그렇게 경기 전망 지금 이제 우리는 어디쯤 있는지 세계 경제가 그런 거 좀 지금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는 지지부진. 네, 우리나라도 뭐 1분기 성장률이 나왔지만 0.3% 생각보다 낮고 특히 기업의 설비 투자가 약한 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내년까지 경기 지지부진 주가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주식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까지 지지부진이라고 보면 주가는 못 가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매크로 단에서의 경기와 기업 실적이 정말 뭐 방향은 일치하지만 정말 높낮이도 일치하느냐. 왜냐하면은 뭐 각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뭐 올림픽에 나가서 싸울 대표 선수잖아요. 네. 가장 좋은 기업들, 우량한 기업들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 매크로의 어떤 흐름하고 기업 실적의 흐름은 맞아요. 좀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같아요. 프랑스 까끄 지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까끄? 까끄 지수가 거기 명품 주가 주식들이 쭉 들어가 있으니까 야 그게 뭐 프랑스 경제를 반영하냐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그건 전 세계 그러니까. 경제를 더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업들이 보다 더 지금 최근 한 10여 년간 더 독과점화되고 양극화되고 그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올라가 있고 기술주든 소비재든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기업들이 점점 더 최근 10년간 뭐 소비재에서 펩시코라든지 P&G라든지 뭐 존슨앤존슨은 더 입지가 강화됐고 텍 기업들도 더 강화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1분기 실적 이번에 나오는 거 보면 1분기 실적이 원래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5점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3%대인 것 같거든요. YOY. 네. 그래서 좀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잖아요.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소비재든 텍 IT든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약간 신선하게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결하고 기업 이익이 약간의 괴리가 있다. 추세는 맞지만 매크로 단에서 나빠지는 것 정도로 기업 이익이 그렇게 크게 망가지진 않겠다. 특히 테크 기업은 제가 볼 때 그 아까 저번에도 박사님이 반등금에 실적 반등금에 테크 기업이 제일 먼저 반등한다고 말씀 저번에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게 테크 기업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뭐 10,000명, 20,000명 감원을 해요. 비즈니스 줄이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순익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팬데믹 때 한 10을 채용했다면 지금 줄인 건 한 3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줄일 수도 있죠. 예, 버퍼도 있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정프로님 말씀 질문 주신 게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매크로의 네네. 이런 아이디어 측면에서 조금 상승의 한계가 있는 거죠. 매크로가 너 어디가 그러면서 계속 발목을 잡겠죠. 네네. 기업 실적은 좋아. 그러면 근데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대표 선수들 네, 대표 선수들 몇 개가 좋으니까 지수가 그렇게 완전히 폭락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지지부진한 박스권 이렇게 갇혀 있다가 좀 매크로 충격이 있을 때 또 뭐 은행 문제라든지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 좀 쉽게 떨어지죠. 그렇죠. 경기가 우상향 트렌드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어차피 기승전 경기 확장인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내년은 모르겠지만 올해까지는 조금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고요. 기업이익과 유동성도 이제 같이 그려봤어요. 기업이익은 S&P 500 기업이 아니라 그 국민계정 미국의 BEA죠. 국가통계국이요. 예. 국가통계국에서 기업들이 이제 번 거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단위가 $달러고요. 왼쪽 축이고 오른쪽은 이제 M2를 같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난 수년간 강세를 보여온 특히 팬데믹 이후에 강세를 보여온 거는 이 두 개가 같이 늘었잖아요. 네. 기업이익도 증가했는데 돈도 많이 풀렸다.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런데 기업이익은 이제 장기 추세에서 소폭 하향 이탈을 하고 있고 유동성도 고점 대비 뭐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스톡 자체가 워낙 높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확대해서 보실까요? 네. 2015년부터 좀 확대해서 보시면 조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빨간색 선이 M2인데 통화량인데 그리고 미국 기업의 세전이익도 약간 꺾이긴 했지만 아직도 높아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뭐 좀 애매하죠. 네. 유동성은 이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좀 자리를 잡을 것 같고 기업이익은 매크로 단에서 조금 더 둔화가 일어나면 올해 성장률 미국이 뭐 0.4에서 한 1% 사이에서 찍힌다면 조금 장기 추세선 쪽에 조금 수렴하지 않을까요? 기업이익도 아무리 좋은 기업들이 버틴다고 해도 이거는 전체 기업입니다. 미국의 전체 기업들이 이렇게 버틸 수는 없겠죠. 조금 둔화되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근원 물가가 잡힌다는 것은 결국 고용이 준다라는 거고 고용이 줄어야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그래서 근원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인데 그럼 근원 물가 하락이 주식시장의 호재냐. 그거는 사실은 임금이 잡힌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기업 이익이 둔화된다는 거잖아요. 기업 이익이 둔화되는 것은 사실은 좀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임금 상승이 둔화되는 게 기업 이익이 아니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려면 네. 고용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고용이 줄려면 실적이 나빠져야 실적이 나빠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야 명분도 있고 기업들이 물론 그럼 뭐 실적이 안 나빠지는데 분위기로 사람 자를 수는 있죠. 그런 데도 있긴 네, 있어요. 그런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업이익이 나빠져야 네. 매크로가 나빠져야 고용이 둔화되고 고용이 둔화돼야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니까 결국 임금 상승률의 둔화와 근원 물가의 하락은 연준의 피벗을 앞당기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주식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지만 실물 경제 쪽에서 또 기업이익 측면에서는 네거티브한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잡힌다? 그거는 중립적이다. 주식시장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익이 이제 얼만큼 둔화됐냐가 이 추세선에 거의 수렴할 정도로 둔화되면 주식시장이 뜰 수가 없죠. 전체적으로 뜰 분위기가 아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뭐 몇몇 종목만 좋다고 뜰 수는 없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런 거죠. 특히나 이제 M2가 이렇게 다시 또
내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뭐 돈을 무지막지하게 다시 풀지 않는 한 이게 올라가긴 좀 어렵잖아요. 또 경기가 둔화되는데. 네, 그래서 S&P 500으로 좀 범위를 좁혀서 보시면 이게 팩트셋에서 4월 3일자에 업데이트된 분기별 YY EPS 증가율인데요. S&P에 마이너스 7%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분기는 마이너스 3%대 많이 선방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조금 잘 안 빠지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중요한 거는 하반기입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하반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내년도에는 YY로 거의 10%대 뭐 개마고원을 만든다라는 이제 그런 컨센서스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아니 이럴 때 사야지. 뭐 뻔한데 네. 이게 뻔하다면 근데 이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다소 낙관적으로 보인다. 이 전망은 감히 팩트셋의 전망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 또 블룸버그의 컨센서스 전망 이런 것들은 약간은 낙관적일 거다. 뭐 방향성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것보다는 기울기를 좀 줄일까요? 네, 기울기가 조금 4Q에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 네. 작년 2022년 4Q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마이너스 7 막 이렇게 1Q, 2Q,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거 평균치만 하더라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는 네, 그래서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주식시장이 그래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뭐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대를 너무 많이 한다.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네. 기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박사님. 근데 특히 우리 투자자들은 조금 오히려 많지 미국 않죠?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조금 많이 좀 줄이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환율도 사람들은 그렇고. 조금 기대가 높은 것 같아요. S&P 500 PR이 19배인 거 보면 네. 이거는 경기 침체기 때 나오는 PR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한 15배 정도까지는 가야 이게 뭐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 네. 이게 좀 말이 되지. 19배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가 거기 PR에 나타나니까. 네. 좀 기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닝이 크게 꺾이지 않고 네. 하반기는 돌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이제 연준의 이제 긴축에서의 긴축으로부터 완화로의 피봇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가 거기 투영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연준은 이미 피벗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시던데 혹시 거기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죠? 피벗을 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준이 왜 한번 돈을 이미 긴축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줄인 거에 이미 한 3분의 2 정도는 다시 지금 늘린 상태니까. 그 절반 정도 늘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다시 방향 전환한 거 아니냐? 7천억 달러인가 연준의 네. 부기주를 줄었다가 4천억 달러인가 지금 다시 늘었어요. 절반 이상 네. 올라왔죠. 네. 파월 의장은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그거 우리 QE 아니야. 라고 라고만 얘기했는데 했지만, 네. 뭐 이코노미스트들 입장에서는 QE죠. 뭐 사실상 뭐 말장난이죠. 네, 사실상 뭐 유동성이 늘어난 거죠. 그렇다면 줄었다가 반 정도 늘어났습니다. 뭐 이미 바꾼 거 아닌가? 네, 근데 뭐 적극적인 일단 QT가 멈춰야 되고요. 지금 950억 달러씩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월 일단 양적 긴축이 멈춰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뭐 좀 적극적인 의미의 피봇, 그러니까 뭐 피봇이 어쨌든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나오는 시기는 저는 올해는 아니고 좀 내년 3월로 지금으로서는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근원 물가가 천천히 잡히기 때문이고 네. 그 말씀은 사실은 근원 물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원 물가가 천천히 잡힌다는 얘기는 경기가 버틴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기업 고용이 그렇게 크게 줄지 않는다는 얘기죠 올해. 네, 그래서 연준으로 하여금 계속 금리를 인하할 수 없도록 만드는 네. 근원 물가의 아주 하방 경직성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이렇게 경기 부진이 길어지고 기업 이익이 줄면 금융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또 다시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다시 또 경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신용 경색이라든지 또 대출 축소, 또 부도율 상승이 또 소비 심리의 악화, 기업 투자의 감소 이런 쪽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AT1 신종자본증권 지난번에 문제가 생겼던 AT1 가격이 급락했어요. 은행 자본 조달 비용의 상승이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이건 전 세계입니다. US하고 이제 유로 다 같이 그려져 있죠. 은행 자본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 은행이 갖고 있는 위험 자산과 네. 대출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용 경색이 온다라는 거고 마침 기업의 현금 버퍼도 IMF에서 좋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캡처했는데 2019년에서 2021년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이게 Y축이 부채 대비 캐시거든요. 부채보다 캐시가 더 많이 늘었고요. X축은 이자 비용 대비 캐시입니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자 비용 대비 캐시도 늘었어요. 그런데 2021년을 정점으로 현재 2022년 상반기에는 이 정도에 와 있다. 네, 그래서 캐시가 뎃보다 더 줄었고 상대적으로. 네네. 근데 이거는 전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하나하나 점을 찍어보면 되게 안 좋은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네. 노이즈 요인이 많아지고 있다. 네. 네, 그런 측면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업들이 또 점을 어떻게 찍는지 잠시 후에 열리는 우리 장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 오늘도 차분한 사골 꿈을 같은 네, 경제 진단 대단히 감사하고요. 같이 인사하시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귀를 만지면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가 대세기업이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52주 신고가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캔슬림 진행시켜. 캔슬린 투자 기법을 통한 살벌한 검증. 대한민국을 들썩일 놀라운 주식 항의가 찾아온다. 기업 탐정 채슬리 52주 신고가 캔슬린 분석.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확인하세요.